25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체주의 해석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셸 푸코의 해석학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도 받고 환영도 받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를 떠올리게 되면 해체주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원래 사용했던 사람이 자크 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체주의 그러면 곧 자크 데리다와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우상 파괴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데리다입니다. 우상은 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전의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탐구할 수 있는 그 대상, 실제 모습이 현전인데 그 현전의 형이상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 현전의 형이상학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언어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기 때문에 원의미라든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를 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글을 쓰면 이전에 원래의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없어진다. 이런 거를 일종의 해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크 데리다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자크 데리다가 철학계와 문학 비평계에서 소위 해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킨 철학자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제리 수도 외곽에 있는 엘비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원래 데리다는 유태계 중산층에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소속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태인도 아니고 알제리아 사람도 아닌 인비트윈리스에서 고통을 당했던 소속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철학자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혜택받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어려움 없이 삶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리다는 아마도 그 정반대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의 정체성 때문에 오는 어릴 때부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유태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왕따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인물이 자크 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온 삶이 사유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리다의 경우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의 유년 시절에 반유태적인 분위기에 억압된 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한 가지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1942년 개학하는 날 유태계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태계이었지만은 유태계에서 쫓겨난 인물이 된 것이죠. 이는 그의
반유태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태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태계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수리하고 있듯이 유대주의에 따른 소속의 이중성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데리다는 축구 선수가 되려고 결심을 했지만은 바칼로레아 시험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삶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가 생각을 해낸 것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일기와 독서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그의 책으로 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특히 지도와 니체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작품은 그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고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품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개조하는 그런 편인데, 아마도 그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 지도와 니체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리다는 1949년 프랑스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파리 고등 사범학교에서 수학을 하는데, 이 무렵에 그는 철학을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말에는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지기는 하지만 고등 사범학교에 겨우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알티세르라고 하는 분은 마르크스 사상의 구조주의적인 해석을 제시한 프랑스 철학자인데, 알티세르와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그 20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코의 강의를 통해서, 데리다는 푸코의 제자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를 통해서 그와 친분을 맺고 그의 사상적 맥락에 동조하게 됩니다. 데리다가 유명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1967년 이후 프랑스 철학 모임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가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차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를 만들게 되었는데, 프랑스 말로 디페랑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차연이라고 하는 신조가 지성인들의 사이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서 그가 나오는 모든 그 출판의 내용 가운데는 디페랑스라고 하는 개념이 빠지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들 가운데는 그라마톨로지에 관해서라고 하는 책과 글쓰기와 차이라고 하는 것이 디페랑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목소리와 현상, 이와 같은 작품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흔히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응용 해체, applied deconstru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변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가 프랑스 철학회에 차연이라고 하는 디페랑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집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데리다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오늘 주제 발표를 했는데 스펠링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데리다는 difference라고 할 때 E하고 A하고 E를 사용해야 될 거를 A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동일한 음이지만, 그러나 글자를 보면 E와 A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디페랑스라는 말을 A와 E를 바꾸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리다의 사상에서 해체주의의 해석적 방법과, 또 하나는 차연과 텍스트의 읽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교재
347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체주의의 해석 방법이 중간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해체가 뭔지, 이 해체의 방법론이 뭔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라고 하는 말은 데리다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집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왜 그런 해체를 말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는 데리다의 해체 개념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d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 해체 개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원래 이 의미는 파괴하다, 파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어원적 의미에서 풀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요 뒷부분이 사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체 용어는 해체는 무의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조금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 신죽음의 신학자인 토마스 알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무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위 혹은 무화, 니체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annihil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허무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화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 해체를 무화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전의 진리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원래의 의미가 억압적인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이전의 언어가 풀어주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모든 의미를 불신하고 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일종의 해체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해방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해체의 철학 방법에서 몇 가지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해체는 서구 철학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철학을 떠올리게 되면 아마도 플라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러면 플라톤인가? 서구 철학의 토대이자 기초를 이룬 그런 철학자가 플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원래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데리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데리다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플라톤이 문제가 진짜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원 의미 혹은 본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의 의미를 데리다는 생각할 때 그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초월성, 즉 언어에 의해 표상될 수 있는 언어 외적인 실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어를 넘어서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확실성,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었는데 데리다는 이것이 일종의 환상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플라톤의 이 본질에 대한 연구가 확고했나라고 하는 이유는 서구 철학이 제공해 주는 로고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인데 이성 중심의 이런 사상은 본질을 추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 본질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원래 그거를 넘어서 있는 본질이 있다. 언어를 넘어서 있는 본질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리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는 일종의 우상 숭배로 매도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 용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해서 온 용어입니다. 니체로부터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기법을 배운 사람이 데리다입니다. 데리다는 철저히 서구의 형이상학 속에 나타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새로운 우상을 세우지 않는다. 우상들을 전복시키는 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교에 훨씬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치를 가지고 기존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붕괴시켜버리는 작업, 무너뜨리는 작업을 니체가 했는데 이 니체의 사상을 자크 데리다가 이어받았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플라톤이 언급한 이데아를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데아 같은 이런 본질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해석밖에 없고 언어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원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서구 철학의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해체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보통 텍스트 연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성실하게 따라가고 추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데리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미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저자가 쓴 글을 인용하거나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원래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는 기법 중에 하나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글쓰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언어가 다시 파생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서구 철학에서 오래된 관행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석의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믿어왔는데 데리다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텍스트를 존재하게 하도록 또는 생산하게 하는 장본인이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오늘날 독자가 글을 읽을 때는 저자와 무관하게 글을 읽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저자의 의도에 대해 죽음을 선언했나? 저자는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자가 글을 생산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데리다에게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또 다른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파생시키고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의미 혹은 이해가 해방이 되어지고 풀어헤치게 되고 더 이상 기존의 원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의미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데리다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리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의 중요한 의미가 차연과 텍스트 읽기입니다. 이제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것인데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리다는 관심을 갖습니다. 교과서 우리가 352쪽에 나오는 부분은 26번째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